안녕하세요. 경제세미나 박종훈 기자입니다. 해마다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전자정보 기술 전시회 2023 CES가 막을 내렸습니다. CES는 원래 TV, 가전, PC, 모바일 등 이 소비자 가전제품 중심의 전시회였는데요. 정보통신 기술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증강현실, 가상현실, 인공지능, 드론,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까지 아우르는 이 스마트홈, 여기다가 또 스페이스테크, NFT까지 정말 새로운 기술 분야를 매년 선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재개된 올해 행사에서는 이 글로벌 공급망 문제,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과거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와 같은 게임 체인저 기술이 나타날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CES를 다녀온 정구민 국민대 교수의 세미나를 김성애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CES 2023으로 살펴본 혁신 기술 트렌드 보고서에서 초연결, 그리고 초지속, 메타버스, 모빌리티, 그리고 신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인간 안보 등 이렇게 6가지를 올해 CES의 트렌드로 꼽았습니다. 각종 기술의 개발과 융합이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인간 안보 부분이 추가된 것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지난 2월 1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포럼에서 진행된 세미나에서 CES 2023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혁신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취재했습니다. 지금부터 정구민 국민대학교 교수의 CES 2023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혁신에 대한 강연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2023년 상당히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고요. CES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소비자는 돈이 없다. 또 이제 잘 헤쳐나갈 걸로 믿어봅니다. 올해 이제 새로운 기술적인 키워드가 있느냐? 그러면은 새로운 기술적인 키워드는 없어요. 다만 이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이제 코로나가 가져온 게 한 달, 두 달 잠깐 사이에 엄청나게 변하는데 작년 초에 이제 사실상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걸 찾아가는가를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실리콘밸리의 이제 레이오프가 점점 늘어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주는 시사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한 10,000명 정도 해고하고 그 남은 돈을 챗 GPT가 또 오픈 AI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대 플랫폼이 점점 더 커지고, 그리고 신기술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그 최적화 부분, 공정 단계를 줄인다든가, 사용자 사용성을 줄인다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가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올 한해 좀 상징적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요. CES가 이제 걸어온 길을 보면 저하고 좀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제 그 인공지능 제어를 전공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휴대폰 쪽에 좀 있다가 학교를 2005년도에 왔는데, 그때 올 때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평생 휴대폰만 하면 먹고 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이 빨리빨리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떤 가전이나 스마트폰은 학교에서 연구할 부분들이 좀 작기 때문에, 그럼 지금 학교 입장에서 어디를 봐야 되는가?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되거든요. 어디를 봐야 되냐면, 자동차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이 연구 테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 연구와 현재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전자공학부에 있는데 학부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좀 고민되는 부분은 뭐냐면 반도체나 가전 시장이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자동차 시장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소비자의 변화 부분, 특히 이제 코로나19가 되면서 이동이 많이 늘어나면서 자동차가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2023년까지는 대기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 공급이 풀리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자동차 시장 실적이 매우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동차 시장도 보면 모든 자동차사가 실적이 좋은 건 아니에요. 소비자의 변화에 빨리빨리 맞춰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또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도 약간 트렌드가 바뀌는 거죠. 예전 같으면은 저렴한 숙박비에 갬블로 돈을 벌던 도시라고 하면 요새는 뭐냐면 프리미엄 도시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숙박비 자체를 올려버리고
다양한 어떤 젊은 층을 위한 놀거리를 가는 어떤 이제 변화 부분도 하나 우리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CS를 쭉 다녀보면서 이제 보면 뭐냐면 예전에는 뭐 이제 소니나 뭐 일본 업체들이 가전 전시회가 중심이 됐었고요.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삼성, LG만 보여요. 실제로 어떤 2010년대 중반까지도 삼성, LG만 보입니다. 삼성, LG가 다 이제 중심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중국의 가전업체들이 따라오는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CS가 뭘 하냐면 2014년부터 자동차 전시를 크게 확산을 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슈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암호화폐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유행이 정말 빠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건가 말 건가를 고민하기도 전에 유행이 지나갑니다. 유행이 정말 빠른데 그런 어떤 소비자의 변화에 맞춰가라고 하는 걸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2016년이 상당히 상징적이었고요. 저한테는 충격이었는데 CS가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름을 그러니까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어소시에이션이었는데요. 컨슈머 테크놀로지 어소시에이션으로 바꿔버립니다. 바꿔버리는데 이게 왜 바꾸냐면 야 이거 우리도 못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CS를 보는 관점은 CS가 세계 최고의 전시회로 보고 있지만 2010년도에 CS가 심각한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오다 보니까 전시회에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썰렁합니다. 아무도 없고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뭘 하냐면 CS가 스마트폰을 들고 나와요. 우리 스마트폰 해볼까? 근데 스마트폰을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2월 말에 열리는 MWC하고 비슷해지거든요. 이거 우리 생존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 이제 자존심을 버리고 자동차를 들고 왔는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91년도에 대학을 다녔는데요. 대학 다닐 때 그 당시에 IT 3대 쇼가 뭐가 있냐면 여기는 세빗, 컴덱스, CES입니다. 그래서 뭐 컴덱스나 세빗 다녀와서 선배형들이 막 세미나 하던 기억이 나는데요. 다 망했어요. 세빗, 컴덱스 다 망했습니다. 여기 다 망했고요.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이제 IT 3대가 CES, MWC, IFA로 잡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IFA가 거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MWC도 많이 약해졌어요. 2월 말에 저 가긴 가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소비자가 원하는 모든 걸 우리가 다루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뭘 강조하냐면 서비스나 컨텐츠를 하드웨어 위에 얹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또 이게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위에 서비스 컨텐츠를 얹는 게 아니라 서비스 컨텐츠 중심의 시장이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2019년에 리질리언트 테크놀로지라는 용어를 하나 들고 나옵니다. 이건 이제 어떤 회복 가능 기술, 재난 대비 기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세계가 더워지고 더러워지면서 재난이 많아지는데 갑자기 뭐 사막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갑자기 추워지고 갑자기 더워지고 그래서 재난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죠. 작년에도 이제 어느 행사가 들어보니까 재난 대비를 예전에 100%면 지금 한 110% 정도로 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난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하는 게 이제 결국 어떤 CS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뭐 코로나도 그런 거 연장선이 아니겠냐.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걸 예측을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 온라인, 2021년에 온라인이었고 2020년은 운이 좋았고요. 연초에 열려서 코로나를 비껴갔고요. 올해 같은 경우 여기 잠깐 좀 보면 이제 온라인 ESG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ESG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로 보는 ESG하고 미국 기업들이 주로 보는 ESG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이제 E에 환경에 집중을 하는데 미국 쪽엔 환경과 소셜, 가버넌스는 조금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서 이슈가 좀 있고 S를 사실은 여기 2021년에 E하고 S를 같이 보거든요. S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소셜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IT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자기 반성이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내부 고발자의 고발을 보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SNS에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글하고 그다음에 아름답고 잔잔한 글이 있으면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글을 많이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뭘 했냐면 알고리즘 바꿨어요. 의도적으로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걸 많이 노출되도록. 그러니까 변명을 합니다. 어떤 변명을 하냐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도 생존을 답보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어떤 사회적인 갈등을 조장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2021년의 ESG 부분은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에서의 인종, 성별, 연령에 대한 차별을
우리가 약간 책임이 좀 있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보상을 할 것인가. 이 얘기도 이제 같이 묶여 있고요. 지금 이제 이번 CES에서도 그런 어떤 다양성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사실 이제 핵심 키워드가 크게 변한 건 없어요. 다만 뭘 얘기하냐면 인간 안보, 휴먼 세큐리티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휴먼 세큐리티라는 게 이제 1994년에 유엔에서 얘기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떤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 격차라든가 식량 안보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뭐 인간 안보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건 얘기를 안 했고요. 다만 이제 인간 안보라는 이슈를 제기하고 그걸 위해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서포트할까. CS는 사실 이제 선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기술 전시회로서의 선을 좀 지키는데 그거 같이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LG가 중심이 되다가 중국 아전 업체가 쫓아오다가 이제 뭔 일이 벌어지냐면 자동차 쪽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 분쟁이 있으면서 중국 쪽 참여 기업들이 확 줄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결국 이제 우리나라가 참여 기업 수로 2등 정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잠깐 좀 보면 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해서 이런 해석도 있어요. 왜 우리는 작년 초에 오미크론의 위기를 뚫고서 미국을 갔어야 될까? 저 가다가 공항에서 미국 공항에서 세컨더리 책에서 걸렸거든요. 그래서 아니 나를 왜 잡았어? 그랬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야 너 말이야 너가 교수라며. 그럼 너 교수인데 이 오미크론의 위험한 상황에서 CS를 왜 보냐고. 아 나 이거 기술 보고 공부하고 정리하게 해야 돼. 그랬더니 야 그러면은 TV 보면 되지 않아?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야 나 사진 찍어야 돼. 그랬더니 사진 막 이제 그냥 이제 농담식으로 한 얘기 뭐냐면 이제 자기는 한국 사람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이 위험한 오미크론의 상황에 미국 애도 다 취소하는데 니네 왜 왔냐?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거죠. 우리는 물건을 팔아야 돼요. 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서비스나 컨텐츠보다는 아무래도 하드웨어 제품 위주가 있고요. 가서 보여줘야 되는 거고 미국 쪽에서는 뭐 스마트폰이 됐던 서비스나 컨텐츠가 됐던 전시회 굳이 안 나와도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어떤 서비스나 플랫폼을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작년에 이제 기사 한번 보셨을 텐데요. 가전이나 스마트폰 실적이 안 좋고요.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점점 성장을 하지만 시장이 작아요. 그러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실적이 안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작년에 삼성 디스플레이는 역대 최고 실적을 찍었습니다. 왜일까요? 이게 작년에 이제 아이폰 공급에서 삼성 쪽에 애플이 많이 줬어요. 그럼 이제 삼성, LG 경쟁에서 삼성 7, LG3 이런 식으로 많이 줬는데 그랬더니 삼성 디스플레이 역대 최고 실적을 찍은 거죠. 지금 어떤 플랫폼이나 완제품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그 시장이 너무 좌우되는 부분들이 우리나라한테 좀 위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 우리가 미국 다음에 있으면 되는 거야.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에 있으면 우리는 잘 갈 수 있어.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중국의 메이저 업체는 안 왔거든요. 중국의 메이저 업체는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참여 기업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 어떤 미중 무역 분쟁의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현실적인 실리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또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번에 삼성전시가 조금 좀 약한 면이 좀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모빌리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시장적으로도 그래서 가전이라고 하는 게 작년에 시장이 조금 약했으니까. 근데 그런 어떤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빌리티 시장은 급증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동을 해야 되니까 자동차 부분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애플 빼고는 다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은 주요 다 나왔고요. 좀 아쉬운 건 이제 현대차가 안 나왔는데 뭐 이제 내년에 다시 좀 나올 거고 그러니까 현대랑 도요타 안 나왔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주요 기업들은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CES가 매년 올해 어떤 기술이 트렌드일 것 같다라는 발표를 해요. 근데 여기 6개를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메타버스, 모빌리티, 스마트 헬스, 친환경, 게이밍 앤 서비스 5개는 보면은 그러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맨 첫 번째 게 엔터프라이즈 테크? 약간 이건 뭐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잠깐 좀 보시면 시장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같이 봐야 되는 엄청 거대한 흐름이 하나
있다. 이런 부분이 하나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 2008년 경제 위기를 신기술로 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신기술로 넘는데 약간 차이는 뭐냐면 이게 컨슈머 테크였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테크 이노베이션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전 세계 공급망이라든가 어떤 역학 관계라든가 이런 걸 잘 고려한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는 두 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상화라고 하는 부분과 자동화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이슈가 좀 하나 있는데요. CES가 얘기하는 가상화라는 거는 현실 세계만 아니면 다 가상이에요. 차창에 뭐 AR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띄워도, 그러니까 뭐 증강현실이건 다 이제 메타버스로 CES는 정의를 하는데, 어쨌든 가상화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현실 세계를 그대로 디지털 트윈으로 올려놓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비용 절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공장 같으면은 공장을 한번 가상으로 돌려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서 가면 실제에서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래서 현실 세계를 그대로 가상화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의 자동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로봇이건 자율주행이건 어떻게 자동화가 갈 것인가. 그 두 가지 이슈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늘어나고 가상화, 자동화 막 하다 보니까 보안이 중요해진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에서는 이미 와 있는 메타버스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약간 좀 우리가 생각하는 뭐 VR 기기를 끼고서 가상 세계에 접속하는 이런 것도 메타버스지만, 여기서 바라보는 부분은 이제 다 메타버스예요. 현실 세계만 아니면. 그래서 이제 그 약간 포커스가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MOT, 메타버스 오브 띵즈. 우리가 보통 이제 인터넷 오브 띵즈의 사물 인터넷을 얘기하죠. 각각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고 정보를 송출하고 그런 것처럼, 메타버스 오브 띵즈라고 하는 건 이제 각각의 사물이나 사람들 다 가상화해서 가상세계에 올려보자, 이런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에서 서비스라고 하는 용어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이제 그런 가상 객체들을 연결해서 서비스를 좀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으로 치면 이제 뭐 도시를 가상화하고 자율주행을 돌려보고, 이런 얘기가 좀 될 겁니다. 그다음에 모빌리티는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 서비스, 이 세 가지가 핵심이고요. CS 강의를 하면 요장표하고 디지털 헬스에서 공감들을 많이 하세요.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코로나19 환경에서 미국과 중국에서는 원격 진료나 가상 진료 시장이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규제가 있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의료와 IT의 접목을 통해서 시장이 커지는 건 알겠는데, 그 시장을 가다 보면 소외되는 의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사들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왜 이장표에 공감을 많이 하냐면, 디지털 헬스가 이번 CES에서 상당히 많았거든요. 회사 수로는 거의 뭐 최고 거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는데, 결국 이제 진단에서 치료를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진단에 대부분 머물고 있고요. 그 진단에서도 규제 때문에 상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 쪽에서 추진하는 게, 그래서 그럼 해외로 나가볼까, 이런 게 있는데, 적절한 시점에서는 그게 이제 시장을 좀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좀 같이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기술 이제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재밌는 부분인데요. 미국 사람들도 게임을 참 많이 하는구나,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비교해야 되냐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시절과 코로나 이후를 세 개를 나눠봐야 된다는 거죠. 그 세 개를. 근데 우리가 뭐만 보고 있냐면 코로나 시절과만 비교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 시절에 비해서 배달이 줄었고 코로나 시절 뭐가 이렇게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변화가 뭐가 있냐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서비스가 많이 늘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상세계에서 게임을 포함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런 어떤 가상세계 연결이 많이 늘었다. 이런 게 하나 좀 있겠고요. 서비스 중심의,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중심의 시장이 많이 가고 있다. 우리에게는, 우리나라에게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한류를 통해서 그걸 어떻게 서비스나 문화를 아주 풀어볼까, 이런 노력들도 이제 다양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뭐 많이들 공부를 하시니까, 그죠? 해외에서. 제가 작년에 코엑스에 전시회를 한번 갔는데 정말 재밌는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독일 경찰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네 왜 왔어?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니까 한국이 선진국이야. 그래서
여기 와서 그냥 드론 전시회 그냥 왔어요. 네. 그다음에 영국 여대생 둘이 있었는데 한국 드라마 보니까 한국이 최신 기술이네. 그냥 코엑스 전시회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또 하나 또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도 좀 가져보고요. 이번 CES에서 제일 인기를 끌었던 게 이제 BMW의 전시가 가장 인기를 끌었고 이 차량이 이제 컨셉카인데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색깔이 바뀝니다. 여기 색깔이 바뀌는데 색깔 바뀌는 거는 그냥 쇼입니다. 쇼. 상용화는 멀었어요. 네, 그건 멀었고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차창을 활용을 해요. 차창에 디스플레이를 띄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플랫폼 그 3가지가 이제 핵심인데 색상 바뀌는 건 컨셉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한테 보긴 좋아요. 하나의 쇼고요. 그래서 BMW가 그걸 통해서 관람객들을 쭉 이렇게 끌어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하냐면 우리 BMW 차량을 좀 타봐. 예, 시승을 쭉 하도록 해놨어요. 예, 스토리를 잘 만든 거죠. 저기는 유리창에 뭘 띄워요. 그럼 보통 이제 뭘 생각하시냐면 LG나 삼성의 투명 디스플레이를 생각을 합니다. 투명 디스플레이가 거기에 띄울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의 기술은 결론이 뭐냐면 LG 삼성의 투명 디스플레이 기술을 안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또 하나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우지라는 업체가 있고요. 이 가우지가 하는 건 뭐냐면 차창을 투명 불투명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빛을 갖다가 99.5%까지 차단할 수 있다고 하고요. 여기 핵심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어둡게 해둔 다음에 여기에다가 프로젝터로 띄우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그 우리나라 스타트업 디폰이라고 하는 업체 비슷한 컨셉인데 그러니까 차창에 검게 만든 다음에 띄우는 거죠. 점점 이제 차량 공간에 디스플레이가 늘어나면서 LG 삼성 디스플레이가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데 우린 니네 기술을 안 쓰고 싶어 이 얘기거든 지금. 예. 그다음에 다행인 건 이제 뭐 여기 이스라엘 가우지에 현대차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곧 상용화 될 거고 그러니까 뜨거운 여름에 썬루프에 요 빛을 검게 해서 차단해주면 내부 온도가 덜 올라가고 그 뭐 차가 이제 더운 여름에 주차돼 있을 때도 차창을 불투명으로 만들면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뭐 햇빛이 갑자기 밝아지면 그걸 적당히 차단한다고 여러 개 쓸 게 많은 거죠. 거기에다가 디스플레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컨티넨탈도 비슷해요. 컨티넨탈 보면 여기 요 밑에 부분에 까맣게 여기 붙여요. 까맣게 붙인 다음에 거기에다가 프로젝션을 시킵니다. 디스플레이가 중요해져? 그럼 우리는 우리 기술 가져갈게. 이게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스타트업 2개인데요. 비슷한 기술이에요. 비슷한 기술인데 디폰이나 이제 리파이도 비슷한 부분을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을 좀 같이 좀 봐야 된다. 이런 게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농촌 인구가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거대한 농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농기계에다가 자율주행을 붙여요. 그래서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존디어라고 하는 부분들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텔란티스가 약간 늦었죠. 약간 늦었는데 이게 전시에서 재밌는 건 이게 재밌었습니다. 트럭을 충전을 하는데, 그러니까 차량을 충전을 하는데 차량 밑으로 로봇이 들어가서 충전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공간이 좁아? 그럼 우리가 다 충전해줄게. 상당히 재밌는 컨셉이었고요. 이제 지금 충전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은데 AMD는 이제 미국의 프로세서 업체고 AI 프로세서를 강화하겠다.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좀 되고요. 그다음에 보안이 점점 중요해진다는 거죠. 작년 한 해에 사이버 범죄 피해액 추산이 6조 달러입니다. 전 세계에. 이게 2025년 가면 10.5조 달러가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미국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해마다 해킹이나 사이버 범죄의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뭐가 있냐면 기술이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는데 보안이 발전이 좀 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맞출 것인가. 그래서 보안 기술이 상당히 중요해진다. 이것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 이런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델타 쪽에서는 여기 그 조비 에이비에이션, UAM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선보인 부분이 있습니다. 핵심 트렌드를 2개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큰 뷰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세부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세부 기술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CES에 보면은 새로운 기술 키워드가 없어요. 그럼 혁신이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인간 안보라고 하는 부분 아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테크 이노베이션이 있었습니다. 2개를 조합하면 무슨 얘기냐면 인간 안보라고 하는 부분들 그 정도 그만큼 전에는 뭐냐면 강대국이 후진국을 신경 써줬는데 지금은 그럴 여력이 없어요.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테크 이노베이션, 소비자는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이제 전 세계 쪽에서 서민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건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뒷받침을 해줄 것인가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CES는 그걸 기술로서 어떻게 좀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있고 농업 생산량이 줄면 이걸 하이테크를 통해서 농업 생산량을 늘려보자. 기술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기업에게 던지고 있는 부분은 생존 혁신입니다. 생존 혁신. 시장에 맞춘 생존 혁신. 그래서 비용 절감, 물류 개선, 생산 개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화나 최적화, 온라인 메타버스. 예를 들어서 이제 로봇의 활용을 어떻게 보냐면 물류 로봇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웨어러블 로봇을 통해서 노동자를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뭐 여기 공간을 절약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를 통한 공정을 통한 혁신들이 올해 이슈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인간 안보 부분이 있는데 CES가 어디까지나 얘기한 건 뭐냐면 인간 안보를 위해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해 줄 것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기술적으로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맞춰주는 AI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뭘 원하는지를 내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주겠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삼성의 캄테크, 좀 조용한 기술이라는 얘기고요. LG의 앰비언 컴퓨팅이나 벤츠의 프로액티브 AI라 다 마찬가지로 사용자한테 잘 맞춰주겠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인간의 마음은 갈대고요. 1초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마음을 기계가 다 맞춰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는가 이런 거죠. 잠깐 보면 집에 공기질이 나빠지니까 공기청정기가 자동으로 동작하고 로봇 청소에 자동으로 가고는 어떤 연결의 부분은 지금 진화를 하고 있다. 근데 AI 부분, 사용자의 니즈를 맞춰주는 건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다 이런 게 되겠고요. 개인적으로 이 장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춤형 최적화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올해 한 해에 뭐 공정이나 생산이나 제품에서 많이 이슈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냐면 여기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톤워크라고 하는 부분들 잠깐 보면 뭐냐면 화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가 보는 것보다는 남이 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AI가 얼굴을 분석해서 알맞은 색조를 추천하고 추천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즉석에서 원하는 화장품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 두 단계가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맞춰주는 거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공정의 단순화가 있는 거죠. 사용자가 편리하도록 즉석에서 만들어준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세이버잇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햄버거 패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나는 이런 성분을 원해. 그러면 거기에 맞춘 햄버거 패티를 만들어주는데 3D 프린트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구워줄 수 있어요. 그게 혁신이야? 뭐 이럴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햄버거 패티를 3D로 구워낸 다음에 그걸 구워야 되는데 그걸 하나의 공정으로 합쳤다는 거죠. 올해 이제 많이 나타날 부분이에요. 그 비용 절감에서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미국이 세계 공장이 돼버리는 이런 부분들 좀 나타나고 아까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잠깐 실적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거기에 이제 또 하나의 반전이 또 있어요. 애플이 삼성 디스플레이 많이 해.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실적이 좋아졌는데 뭐냐 애플이 뭘 하냐면 앞으로는 한 3분의 1 정도는 애플이 디스플레이 스스로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메이저 업체들도 이제 최적화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찾아갈 것인가란 과제를 계속 CES가 좀 던져주고 있습니다. 공간에서의 인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차건 로봇이 되건 실내를 돌아다니려면 여기 사람이 있고 물건이 있고 피해가야 되고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좀 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CS 2022에서는 뭐 이런 키워드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라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메타버스에서 지금 이번에 애플이 발표한 게 이제 손동작 인식인데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는 컨트롤러가 이렇게 잡고서 온오프 정도만 했어요. 근데 이제 뭘 하려고 그러냐면 손의 동작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이번 CES의 하나의 핵심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 기기 자체에 카메라를 달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발레오 사례는 뭐냐면 여기 카메라를 달아요. 외부에 카메라를 달아서 이제 손동작을 인식을 하는 거죠. 상당히 재미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발레오가 이제 프랑스의 자동차 부품사인데요. 자동차가 최고의 메타버스 기기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엉뚱한데 볼 수 있지만 제 친구 중에 이제 대학 때 합창반 동아리를 하던 친구가 있습니다.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데
집에서는 음악을 못 들어요. 예. 아래 위층 이제 예, 민원 들어오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자기 차로 갑니다. 차를 좋은 차를 사가지고 음악을 들어요. 근데 차가 하나의 메타버스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인데 이건 뭐냐면 발레오 얘기하는 부분들은 지금은 남이 만든 헤드셋 VR 기기를 쓰지만 나중에 가면 자동차 공간에 카메라가 있으면 동작 인식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디스플레이만 남기면 돼. 또는 그 디스플레이도 필요 없고 차창을 통해서 가상현실을 즐길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이 자동차 공간이 하나의 혁신 공간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계속 CES 입장에서 공간을 말씀드린 뭐냐면 예전에 CES 공간은 집이었어요. 스마트홈에 가전 어떻게 넣는가인데 지금 CES의 공간은 자동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간은 메타버스입니다. 스마트홈이나 자동차 피지컬 월드를 넘어서 가상세계의 공간을 어떻게 꾸며갈 것인가. 이게 하나의 또 기술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 이제 여기 키스트는 우리나라 연구원이죠. 키스트에서 나온 재미난 기술 잠깐 보겠습니다. 키스트에 왔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메타버스 상에서 손의 움직임을 측정해서 메타버스 쓸 수 있는 이런 기술입니다. 가상세계에서 이렇게 손으로 짚는 동작인데 기기 자체가 참 특이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기술이 CES에서 메타버스의 손동작을 표현하는 최고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재미난 기술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이 기술은 어떤 키스트가 기술 이전을 하려고 만든 전시고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아직 기술 이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상용화는 좀 봐야 되는데 뭐 그런 메타버스 상에서의 동작 인식 부분들 이런 부분 하나의 중요한 트렌드가 된다.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산업 간의 융합, 그러니까 기존 산업도 변해야 된다. 그게 금융이건 아니면 농업이건 뭐 화장품이건 모든 산업이 좀 변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여기 웅진 쪽에 교육 쪽도 하나 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모두를 위한 사회. 2030년에 이제 유로 엔캡은 유럽의 신체 안정도 평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기존의 신체 안정도 평가에는 남성 성인 더미가 들어갑니다. 남성 모형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나 이제 신체의 압력이 가해지는 걸 측정을 하는데 유로엔캡 2030, 그러니까 2030년에 신체 안정도 평가는 뭐냐 하면 어른, 아이, 남성, 여성 모든 사람들을 다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이제 자율주행 쪽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자율주행은 모든 사람이 이용해야 되니까 하나의 이제 기술적인 트렌드가 되는 거죠. 그 RCS라는 게 있습니다. 리스트레인트 컨트롤 시스템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충돌 상황이 되면 안전띠를 조여줘요. 그 다음에 에어백을 터뜨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미리 이제 3D 카메라로 체형을 분석한 다음에 남성인지 여성인지 또는 이게 체형이 어떻게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최적화되게 에어백을 터뜨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상용화된 기술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어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어떤 다양성 부분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ES에서 이제 IDE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 이번에 삼정회계법인의 이호정 상무님하고 이제 같이 현대차 촬영을 했었는데 IDE라는 용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포용, 다양, 공정, 다양성을 위한 부분들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가 된다. 특히 이제 최근에 CES에서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액세서빌리티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노년층 분들의 편리한 삶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하나의 기술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트렌드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자율주행이 있어요. 자율주행하고 전기차 서비스 딱 세 가지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완전 자율주행차가 미뤄졌고요. 최근에는 이제 구글이 해고를 하는데 구글 자율주행 사업도 웨이모에서도 큰 해고가 있었어요. 그러면 자율주행이 늦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 자율주행의 최고 이슈는 뭐냐면 자율주행 프로세서의 상용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어떤 자율주행 차는 트렁크를 열면 컴퓨터가 쫙 들어있었는데 그게 작은 프로세서로 바뀌었어요. 그 AI 쪽에서의 프로세서의 발전이 엄청나게 빨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라이다 센서라고 하는 게 이제 들어와서 그게 2023년부터 상용화 시작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그 큰 변화를 앞으로 가져온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자율주행 차를 산다라고 해서 소비자 생각은 뭐냐면 내가 차를 사서 산도 가고 바다도 가고 강도 가고 부산, 대구, 광주 다 가야 돼요. 그거는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율주행이 지금 이제 고속도로에서
서서히 이제 도심으로 좀 들어온다. 이런 게 하나의 이제 자율주행 쪽의 이제 트렌드가 될 수 있습니다. BMW, 벤츠, 스텔란티스 주요 자동차사가 일제히 전기차 전략을 강화를 해요. 제가 2016년도 파리 모터쇼를 갔는데요. 그 당시에 케이스란 걸 얘기했거든요. 보통 이제 많이 들으셨죠. 자동차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듣는데 커넥티드,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쉐어링 앤 서비스, 일렉트릭 비클 해서 벤츠가 케이스 중심으로 바꾸겠다라고 선언을 딱 해요. 파리 모터쇼에. 2016년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기 서울 모터쇼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의 불문율은 뭐냐면 로컬한 전시회에서 다른 나라 업체가 하이라이트 받으면 안 된다가 불문율인데 2016년 파리 모터쇼에 벤츠가 그걸 깼어요. 예, 거기 푸조, 르노, 시트로행이 아니라 벤츠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케이스를 선언하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 내놨던 전기차가 EQC예요. 예, 들어보셨나요? 예, 벤츠 EQC는 시장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약간 늦은 거죠. 전기차 늦었고 가격은 비싼데 주행거리는 짧아요. 소비자가 외면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새로운 시장에서는 천하의 벤츠도 도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BMW, 벤츠가 스타일즈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전기차 플랫폼은 토털리 뉴 플랫폼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은 시장에 도전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떤 테슬라가 뭐 당연히 앞서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자동차사 중에 전기차 플랫폼으로 테슬라 비슷한 전기차 플랫폼 빨리 전환한 게 현대와 폭스바겐이고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스텔란티스나 토요타도 실적이 좋은데 스텔란티스나 토요타는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미래 기술 투자보다는. 요게 이제 두 회사의 약간 물음표가 되는 거고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토요타 회장이 퇴진하면서 하는 것도 새로운 시장 변화를 어떻게 따라가는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 자동차 업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작년에 이제 미국의 JD 파워라고 하는 데서 이제 그 어필 지수라는 게 있어요. 소비자 감성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차를 샀을 때 얼마나 만족하는가. 근데 예전에는 일본 업체들이 상위권이었는데요. 작년 평가에서 18개 브랜드 중에 하위가 평균 이하가 7개 브랜드입니다. 18개 중에 7개니까 7개 브랜드가 평균을 엄청나게 까먹었다는 얘기인데요. 그 7개 브랜드 중에 5개 브랜드가 일본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걸 못 따라가는 거죠. 물론 이제 뭐 도요타 차가 튼튼하고 오래가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부분들은 못 간다. 그럼 그런 부분들은 스마트폰이 강한 한국, 미국, 중국 쪽이 이런 어떤 변화에서 생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제기가 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빈페스 토그 같은 경우는 여기 베트남이고 튀르키예요. 터키죠. 네. 그러니까 누구나 내 나라를 달리는 자동차를 만들고 싶은데 내연기관은 어려웠는데 전기차는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벤츠도 가격이 비쌌다며 이거 가격 비싸지 않을까? 네, 비싸요. 그리고 뭐 기술이라는 게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 그리고 국가에서 보조금을 줄게.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더밀크 손재원 대표님 이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이제 1국일 전기차 시대가 가능해질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조금 넣고 내 나라를 달리는 차는 내가 만들게. 그게 어떤 국민들의 자긍심 고취에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튀르키예 대통령이 직접 광고를 해요. 해외에 나가서 우리 자동차 만들었어. 팔아. 이런 부분들 좀 있고요. 한번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니 혼다 모빌리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호불호가 약간 나뉘어요. 이게 성공할 것인가? 약간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면 소니 전기차 나오면 사시겠어요? 네, 이게 현실적인 반응입니다. 2026년 얘기하는데 2026년은 애플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뭐가 있냐면 소니가 컨텐츠 중심의 차량을 만들어서 뭐 가격을 컨텐츠랑 묶어서 적당히 조절하는 것도 하나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하나 이제 소니가 이걸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 중엔 뭐가 있냐면 일본 자동차사들이 전기차 엄청 늦어 있는데 소니가 전기차를 일찍 만들면 일본에서의 전기차 수요는 소니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부분이죠. 어쨌든 지금 요 세 개는 뭐냐면 기존 자동차 산업이 IT와 융합되면서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는 과제도 동시에 던지고 있습니다. 다음 자율주행 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레벨 3가 본격화되고요. 프로세서가 들어오고 라이다 센서가 엄청나게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 셔틀, 자율주행 트럭 있는데요. 사람을 태우는 자율주행 셔틀이 돈을 벌까요? 아니면 물건을 나르는 자율주행 트럭이 돈을 벌까요?
물론 뭐냐면 자동차 산업에서 자율주행이 게임 체인저가 되려면 자율주행차를 사람한테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이 그런 완전 자율주행차가 아직 멀었다고 봤을 때 저 중에 어디가 돈을 벌 거냐를 보면 자율주행 트럭이 돈을 번다는 거죠. 네, 자율주행 셔틀에 탔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브레이크를 빨리 밟어,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브레이크를 느리게 밟어. 개인마다 성향이 다르고 안전성도 중요한데 트럭에는 물건을 가득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2021년 미국의 트럭 운송 시장이 1,000조 원을 잡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거를 자율주행 트럭으로 바꾸면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는 거죠. 2030년 미국 트럭 시장에서 운전자 부족을 한 16만 명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무서운 건 뭐냐면 자율주행 트럭으로 바뀌었을 때 16만 대면 바뀔 거라는 거죠.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서 어떤 그런 변화에 인력 수급은 어떻게 갈 거냐. 세이프티 드라이버는 들어가야 되니까 세이프 드라이버하고 AI 위주로 바꿀 거냐. 이런 것도 하나의 좀 과제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트럭의 재미있는 부분은 사람이 뭐 24시간 운전하던 거리를 자율주행 트럭은 14시간마다 갔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부분도 다 마찬가지로 휴식이나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자동화가 가져오는 변화가 상당히 빠르다는 거죠. 이건 어디랑 또 관련이 있냐면 뒤에 잠깐 나오는데 로봇 시장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빙 로봇이 있고요. 산업용 로봇이 있어요. 그럼 어디가 돈을 벌까요? 네, 산업용 로봇이 돈을 번다는 거죠. 산업용 로봇이 24시간 물건을 쉼 없이 쏟아내면 그게 하나의 변화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 산업용 로봇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CES가 대략 예측했는데 잘 안 맞았던 부분이 뭐냐면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자동화 시장이 꺾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인데 의외로 산업용 로봇 시장이 크게 성장했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산업용 로봇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기술적인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생산 효율이 많이 올라갔다. 이런 거 같이 좀 묶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부분에서 뭐 차량 내 서비스라든가 데이터 서비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레벨 3 올해 상용화 됩니다. 볼보가. 그다음에 자율주행 프로세서 엔비디아 퀄컴 엔비디아 퀄컴 모비라이 3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라이다 센서가 가격이 엄청나게 내려가고 있어요. 라이다 센서가 들어오면 이제 안정성이 훨씬 높아질 거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 실내 디스플레이가 중요해지는데 이제 서비스 부분들,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부분들 서비스 중심의 차량에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이 시장이 스마트폰에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 구글의 요 차량이 어떤 차량이냐면 예전에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가지고 삼성하고 협력해서 안드로이드 폰을 만들듯이 구글 웨이모가 웨이모 자율주행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의 지리자동차랑 협력해서 만든 차량이에요. 네, 아직은 뭐 이렇게 시장에서 크게 성공을 거두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서비스 중심의 생태계가 거기에 투자가 더해지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도 이제 자동차 시장 하나의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부분을 보시면 메타버스, CES가 강조하는 메타버스는 쇼핑과 커머스 부분을 주로 보고 있어요. 1번은 쇼핑과 커머스, 2번은 이제 어떤 개인의 어떤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쪽 두 부분을 주요 서비스로 좀 보고 있고요. 뭐 촉각을 느끼게 한다든가 아니면 손동작을 인식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터치캐스터 롯데 칼리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상품 구매 부분인 거죠. 개인의 엔터테인먼트 쪽하고 커머스 쪽 그리고 기업의 광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메타버스의 응용이 늘어날 거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우리나라 이제 뮤직 부분이고요. 메타뮤직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저기 가상 인간 부분들, 가상 스포츠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거 좀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기기도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다. 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으로 넘어오면 키워드가 딱 3가지가 있어요. 네. 제너러티브 AI, 우리 챗 GPT 이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챗 GPT를 뒷받침하는 초거대 AI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AI 프로세서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 프로세서, 인베디드 AI 한 3개가 이슈가 좀 되고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목이 아프거나 코로나에 걸렸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혀가 좀 안 좋거나 또 나이가 들어서 말이 잘 안 나오거나 막 이렇게 됐을 때
요 인공지능으로 입 모양하고 말을 생성을 해줘요. 아카펠라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도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지금의 AI가 모든 사용자를 위한 편리한 생활을 좀 지원하는 측면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클레온인데요. 여기 이제 가상 인간을 통해서 활용하는 부분들. 어제 이제 그 식당에 갔는데 옛날 식당인데 갑자기 터치패드로 주문하라고 딱 뜨더라고요. 예, 다들 당황했습니다. 당황했는데 이제 그런 이제 터치가 딱 뜨는 것보다 이제 가상 인간이 나와서 말로 설명해주면 훨씬 더 이게 이해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있었던 그런 인터페이스 측면에서의 가상 인간 활용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디스플레이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딱 세 가지죠. TV 시장 저조, 스마트폰 시장 저조, 차량 디스플레이 성장. 그렇지만 차량 디스플레이는 아직은 시장이 작다. 근데 그 차량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뭐 마찬가지로 여기를 디스플레이로 할 거냐, 아니면 지금 프로젝터로 할 거냐 이것처럼 차도 프로젝터로 가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BMW나 컨티넨탈의 이제 전시인데, 그러니까 시장의 변화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어떤 그 차량 내 디스플레이가 화려해진다라고 하는 측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이 신세대들한테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예전엔 내연기관에서 배터리가 작았어요. 그러면 디스플레이를 크게 못 가져갑니다. 근데 전기차는 하단에 배터리가 큰 배터리가 빵빵하게 받쳐줍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요. 젊은 층이 점점 더 좋아한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용성, 전기차에서 자동차사가 경험한 사용성을 다시 또 내연기관으로 가져오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전기차를 잘 만드는 기업이 내연기관도 잘 파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소비자의 성향도 변하는 게, 내가 지금 충전 환경이 안 좋아서 전기차를 못 사지만 기왕이면 환경을 위해서 전기차를 잘 만드는 회사의 제품을 내가 사고 싶어. 이런 것도 하나의 좀 변화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디스플레이 에브리웨어가 하나의 트렌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전 쪽은 아까 나왔던 부분들이죠. 연결성과 AI 스스로 맞춰주는 가전, 연결된 가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 이런 게 좀 이슈가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아무래도 친환경 이슈 또는 이제 그 여러 이제 그 전쟁 이슈도 있고 뭐 가스값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에너지 효율 관리에 대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무선도 상당히 재밌어요. 무선도 뭐냐면 선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LG의 무선 TV는 파워선만 있습니다. 근데 이 선이 줄어들면 사용성이나 디자인이 상당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 시장이 이미 진단에서 치료로 변화하고 있고요. 그 원격 진료 이런 거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진단에 머물러 있고요. 그 진단도 상용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좀 이제 규제나 시장 발전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묶어서 우리가 봐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작년부터 나왔던 에봇이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에봇인데 이 제품은 뭐냐면 심장에 이식을 해요. 심장에 이식을 해서 심장 질환 환자들을 도와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식을 해서 우리가 파킨슨병이 걸려서 떨리는 게 있으면 이거를 이제 신호로 잡아주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제 의료와 IT의 융합 부분인데, 이제 이런 산업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과제를 던지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제 로봇 시장은 코로나19가 끝나고 당연히 로봇 시장이 침체되지 않을까 봤는데, 약간 이제 서비스 로봇이나 배송 로봇은 약간 줄기는 했어요, 이쪽은. 근데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게 이제 산업용 로봇이 이 부분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보면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가 휴머노이드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게 일론 머스크 CEO만 만드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제 산업 변화에서 가장 많은 투자가 가고 있는 게 이제 휴머노이드 부분, 그다음에 뭐 퀀텀 컴퓨팅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휴머노이드 부분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고, 그 휴머노이드에서 로봇팔만 잘 만들어도 산업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ESG라고 하는 부분들은, 친환경과 ESG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 정부든지 이 부분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 다 이제 개별 기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많은데, 일단은 이제 보면 이제 에너지 소비 부분이 있고요. 에너지 관리라든가 뭐 스마트 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나 좀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 중에 수증기에서 물을 갖다가 얻어내는 이런 부분들.
또 좀 있고요. 다음에 이제 보안 쪽이 하나 있습니다. 보안 쪽이 이슈가 된다. 제가 한번 좀 주목해본 부분은 휴먼 시큐리티 부분들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뭐 여러 이슈들도 있고 식량 안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떻게 기술적으로 서포트할 것인가 한번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공간 연속성. 이제 계속 말씀드린 거죠. CS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스마트홈이라는 공간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자동차란 공간으로 옮겨가고 있고 그 자동차란 공간으로 스마트홈의 기술이 많이 접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물리적인 공간 위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CS의 중요한 이슈가 된다. 그래서 공간 연속성이라는 걸 하나 뽑아봤고요. 다음에 맞춤형 최적화 부분들. 그래서 올해는 공정혁신, 생산혁신 또는 사용자의 스스로 맞춰주는 또는 사용자의 사용 단계를 줄여주는 제품들 이 부분이 하나의 어떤 기술 트렌드가 될 거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많아진 보안이 중요한데 보안 기술에 투자 많이 필요하다. 다음에 이제 AI 쪽에서 우리가 챗 GPT 같은 생성형 AI 그걸 뒷받침하는 초거대 AI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인베디드 AI는 AI 프로세서 우리나라가 약간 뒤처진 부분인데 그런 투자들은 필요하다.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서비스와 플랫폼 부분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어떤 플랫폼은 경쟁하고 개발하지만 어떤 플랫폼은 갖다 써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현실적인 방안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융합산업과 규제. 산업 간의 장벽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규제를 적당히 풀어서 산업을 성장시키는 정책 방향이 좀 필요하다. 이 정도를 오늘 좀 결론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CS가 얘기합니다. 예, 불황인데 불황을 넘을 수 있는 거는 기술 혁신으로 넘어야 되고 그래서 기술에 대한 투자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지금 스타트업 투자가 많이 어려워서 좀 걱정이긴 한데요. 그런 부분도 좀 도움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구민 국민대학교 교수의 CS 2023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혁신에 대한 강연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김성희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공개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